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중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한번 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 선물 320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그래서 목요일 날 풋을 사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낸 내 구독자가 있습니다. 영상은 엊그제 올렸던 금요일날 올렸던 영상을 가지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을 보게 되면은 보다시피 368입니다. 368인데 320까지 간다는 얘기죠. 320.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시네요. 이 320이 어느 정도 선인가 하면은 그 코스피로 따져가지고 이 320이 2385에 해당이 됩니다. 2385. 2385면 2400 이 선이 깨지는 거죠. 2400이 깨지고 더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앞에를 보게 되면은 그 올라올 때 여기쯤 됩니다. 여기쯤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1800 뭐 77인가 올랐지요. 대략 1800, 900 정도 올랐습니다. 올라서 2385면 어디쯤이냐면은 대략 뭐 이쯤 됩니다. 50% 조정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2385 뭐 비슷하지요. 이 중간 정도 조정 비슷한데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이번 달 안에. 그 이번 달이라는 게 2월 달을 얘기하는지 오늘이 뭐 2월 13일인가? 2월 13일이죠. 2월 13일이니까 이번 달 올해는 2월 28일까지인가? 2월 28일까지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한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보름 있으면은 보름까지 이까지 내려온다.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이번 월물 3월 물에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뭐 한 달 안 남았다는 얘기죠. 보름 내지는 한 달 남았다는 얘기인데 보름 내지 한 달 안에 이까지 내려온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런 파동이 돼서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끝나서 반등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반등이 들어오다가 다시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파동이 분명히 나왔는데 이 파동이 지그재그 파동이면은 이 파동을 갖다가 뭐로 봐야 되나? X 파동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꽤나 보입니다. 나는 이걸 갖다가 하락 A가 끝이 나고 반등 B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하락이 아직 끝이 나지 않고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X 파동이 나오고 다시 지그재그 이중 지그재그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을까 하고 구독자님의 관점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것이 7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700포인트. 700이 맞나? 자, 3300에서 2800이면은 한 500포인트 떨어졌네요. 500포인트가 떨어지고 200포인트가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한 50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지면은 한 2300 정도 되지요. 2300 정도. 등비 하락을 하면은 24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뭐 좀 더 떨어지면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글쎄요, 더 빠질런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이 각도가 이때보다 좀 더 많이 가팔라졌습니다. 많이 가팔라졌고 반등 각도도 좀 뭐 가팔라진 것 같고 여기서 바닥 언저리쯤이라고 나는 봤는데 구독자님이 앞전에
여기서 내려올 때 이거를 뚫고 350 정도 내려올 것이다 하고 바라봤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350 정도 떨어졌나 한번 봅시다. 350 정도 떨어졌네요. 이쯤에서 380경에서 350 정도 떨어진다고 맞췄으니까 상당히 잘 맞춘 거지요.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2600 정도, 350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본 자체만 해도 상당히 잘 맞춘 겁니다. 맞추고 다시 한 320까지 떨어질 것이다. 2400 깰 것이다 하고 바라보고 있지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왜 떨어졌을까?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 또한 테이퍼링, 또 긴축, 이런 미국의 이런 관계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떨어지는 거는 어떤 영향이 가장 클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시사 유튜브, 정치 유튜브들이 그런 걸 많이 다루고, 박사님도 지난주인가 뭐 한 일주일 전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주식시장에 그래 영향을 끼치나 싶었는데, 지금 메인 뉴스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이번 달 안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곧 전쟁설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2월 16일 날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민들 보고 다 철수해라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어디 붙었냐 보니까 여기 이래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모스크바고 이 라인들이 러시아입니다.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일 때는 여기까지가 다 소련 땅이었죠. 몰도바는 뭐 잘 모르겠는데 몰도바가 소련 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련 땅이었으면 오래됐겠죠. 어쨌거나 지금 제일 분쟁이 되는 것이 요 크림반도 쪽인 것 같습니다. 크림반도. 이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독일로 보내는 그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 송유관 문제죠. 가스관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크림반도, 이 흑해 안에 있는 크림반도, 여기가 크림반도거든요. 말 많고 탈 많죠. 크림반도. 여기가 기름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 우크라이나가 이 유럽으로 보내는 송유관 문제로 인해서 이 러시아 쪽에 뽀찌를 뜯고 있지요. 1년에 수십억 달러를 뜯는다고 뉴스에 나와 있네요. 수십억 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수조입니다. 수조 원을 뜯고 있는데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가 언제부터 긴장이 있었나 하면은 작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긴장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긴장이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문제냐? 그러면은 유럽이 연관되어 있지요. 왜냐하면은 둘이 전쟁을 하면은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이 문제가 생기죠. 우크라이나는 그 가스관이 지나가는 통로로 인해서 돈을 받지요. 돈을 뜯어내고 있는데 더 뜯어내려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이고, 이게 막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나라가 독일이 되죠. 독일.
그래서 독일이 왜 문제가 되냐 해서 유럽 인구를 바라보니까 유럽의 인구가 러시아가 1억 4천, 2등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8천만 명, 그리고 영국이 6,500만 명, 프랑스가 6,400만 명, 이탈리아 5,900만 명 이렇게 쭉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는 생각보다 인구가 그래 많지도 않고 땅덩이가 그래 크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독일이 왜 문제가 되냐? 이 프랑스나 영국은 원전이 있죠, 원전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국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원흉으로 인해 가지고 군대도 가지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원자력을 가지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멍청한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독일이 태양광을 가지고 뭐 조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원자력 없애고 태양광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가지고 발전을 하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태양광이 필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전역을 태양광으로 다 덮어야 됩니다. 다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양광으로 발전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하는 그 공급이 가능하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산업 특징이 제조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기를 갖다 가정용 전기만 생각을 하는데 제조 쪽으로 산업용으로 전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정용은 통상적으로 저녁에 주로 쓰지요. 밤에 주로 씁니다. 그리고 뭐 겨울엔 난방, 여름엔 냉방용으로 뭐 낮에도 쓰기도 하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의 원흉이기 때문에 원자력을 건들지를 못하게 하겠죠. 원자력 건들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거고 거기서 나온 폐기물로 원자폭탄을 만들겠지요. 그거 이 서방 세계가 놔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에너지 자급자족을 못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태양광이니 뭐니 하는데 그게 택도 없지요. 따라서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그 가스를 공급받아서 수입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뭐 여기 조그만 나라들 이 다 합쳐봐야 인구가 독일보다 적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 다 합쳐봐야 7, 8개 나라 다 합쳐봐야 독일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제조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필요한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특히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춥지요.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겨울 동안에 어찌 됐냐? 겨울 동안 어찌 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 동안에 기름값이 쭉 올랐지요. 쭉 올랐습니다. 작년에 쭉 올랐다가 여름에 피크 치고 내렸지요. 여름에 피크 치는 거는 통상적으로 냉방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트니까 더워서 냉방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쓴 거고, 그리고 이 넘어가면서 쭉 떨어지죠. 왜냐하면 기름을 갖다가 뭐 오늘 쓸 걸 내일 쓸 걸 오늘 사는 게 아니고 뭐 몇 달 전에 선물로 미리 구입을 하죠. 몇 달 전에 미리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빨리 움직이죠. 따라서 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원해질 뭐 한 2달 전에는 기름값이 바닥을 치지요. 그랬다가 다시 오릅니다. 뭐 10월 달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쪽에 그 병력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시켰지요. 긴장을 시키고 12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또 쭉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유지돼야 될 기름 가격이 한 20달러 더 올라갔습니다. 10달러, 20달러 더 올라가면은 판매량도 많아지고 기름값도 올라가면은
산유국들이 굉장히 덕을 보겠죠. 그럼 러시아가 덕을 많이 받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긴장 관계로 인해서 이 긴장 관계로 러시아가 가스를 많이 팔아서 가스값이 올라온 상태에서 가스값이 한 20달러 올라서니까 뭐 한 20, 30% 올라온 거죠. 가스값이 올라서 러시아가 덕을 받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덕을 받는데 이 두 나라가 긴장을 하면서 또 덕을 본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죠. 미국이 덕을 받습니다. 왜 덕을 받냐? 이 두 나라가 긴장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 크림반도를 뺏어가 버리면은 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은 이 유럽 쪽의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유럽 쪽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면은 유가가 더 치솟을 수도 있고 또 이 자체 국가들이 불안하겠죠. 불안하니까 이 나라들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미군이 이 나토 쪽에 주둔을 하면서 유럽에 주둔을 하면서 주둔비를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둔비를 올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주둔비를 올렸습니다. 불만이 많지요. 우리나라도 불만이 많았지요. 이 불만이 많은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정당성이 그러니까 방위비를 올린 정당성이 조금 더 뭐 인정이 된다 할까?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긴장을 하고 전쟁 위험이 있는데 방위비를 안 낼 이유가 없지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내겠지요. 왜냐하면은 그 긴장에 의해서 입는 손해가 방위비 주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방위비 조금 올려주는 게 이런 긴장해가지고 뭐 염려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또 기름값이 올라가고 가스 공급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거를 감안하면은 미군한테 좀 더 보태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사실은 이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보면은 이 긴장 상태에서 덕을 본 나라가 누구냐? 러시아가 덕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뭐 이 가스 송유관 가스 이 통관료를 갖다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나 덕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러시아와 미국이 큰 덕을 받습니다. 미국도 산유국이고 수출국이니까 가스 가격이 올라서 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도 덕 받고 미국도 덕을 받는데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 침공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쪽에 러시아에 붙었다, 유럽 쪽 나토 쪽에 붙었다 해가지고 중간자 입장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나름 이득을 좀 취했습니다. 근데 침공을 딱 당하고 나면은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은 이 유럽 쪽이 지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이 침공을 하면서 나토가 똘똘 뭉쳐버리고 미군이 또 개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겠지요. 돈 없으면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기름값이 올라서 돈을 조금 벌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면서 송유관을 갖다가 닫아버리면은 기름 수출이 안 되죠. 러시아 GDP의 60% 이상이 이 가스 기름 수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출이 막혀버리면 러시아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러시아가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우크라이나와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이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침공을 하게 되면은 긴장을 조성한 것만한 지금까지 이득 본 거를 계속적으로 이득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군사력이 태평양 쪽으로 지금 직결하고 있지요. 러시아가 여기를 치게 되면은
미군의 군사력을 이쪽으로 좀 돌려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미국의 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이 부담 가게 되겠죠. 러시아도 그거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이 침공하기를 원치 않고, 러시아도 침공했을 때 이득이 지금 긴장을 조성했을 때 이득보다 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 날 거라고 16일 날 미국 청와대에서 백악관이죠. 바이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진짜 전쟁이 날까? 안 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긴장을 조성해 가지고 미적거리면은 이 주식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전쟁이 나버리면 오히려 바닥이 확인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국지전이지 뭐 전 세계 대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버리면은 오히려 나은데, 긴장만 조성하면은 계속 불확실성 때문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16일 날 침공을 한다 했는데 침공을 안 하면은, 그래가 17, 18 계속 일주일, 2주일 보름 넘어가면은 주가가 불확실성에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 구독자님이 선물 320, 주가 2400 깨지는 쪽으로 가지 않냐 하고 바라본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다르네요. 그러면은 내가 좀 이상하다 한 부분이 있었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파동을 갖다가 A, B, C 이래 봤는데, 뭐 그래 보기보다는 지금 이 자체가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연결 파동, X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2020년 바이러스 사태 때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걸로 마무리 짓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1, A, B, C, D, E까지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중 지그재그 파동이 일어난다면은 2400 정도 내려오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더. 여기서 500포인트가 100% 여기서 떨어진 만큼 100% 떨어지면 500포인트 2300이죠. 1.38이 떨어지면은 뭐 한 600포인트 떨어집니다. 그러면 2200도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까지 깨지겠나? 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저점은 깨고 떨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겠구나. 높겠구나가 아니고 떨어질 염려를 크게 하고 있다. 뭐 여기서 이거 떨어진다고 맞췄으니까 다시 반등이 들어오고 이거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깍꿍님은 그 실력이 얼만큼 되냐, 이걸 예측할 실력이 되냐, 뭐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깍꿍님이 2008년도에 파생을 시작을 했고 파생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은 하지 않고 파생만 합니다. 파생만 하는데 횟수로 15년째 하고 있고 지금 만 13년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 그리고 대략 350 정도 떨어진다고 거의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 맞추기가 뭐 쉽지는 않지요. 이 350이라는 게 뭐 의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올라오면서 전고점이, 역사적인 고점이 2607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은 뭐 2385쯤 되는데 선물 320이면은 이 라인이 무슨 라인이냐 하면은 우리 올라갔던 1400경부터 올라온
그 1877 올랐죠. 1877포인트 올라온 중간점을 보면은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 박스권을 갖다가 몇 달 형성을 했죠.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는 박스권을 형성한 이 튼튼한 박스권의 중단 정도 내려오는 걸로 봤으니까 뭐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지수대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이 크림 사태라든지 뭐 테이퍼링, 긴축, 금리 인상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바라볼 때 이번 달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굳이 갖다 붙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데 거다가 긴축,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이 불을 붙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뭐 꼭 내 관점과 같아 다르다를 떠나가지고 내 채널을 구독하시는 열렬히 구독하시는 구독자님의 견해가 이렇다. 근데 그 구독자분이 이 파생시장에서 십몇 년 동안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이런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요런 하락을 정확하게 맞춘 분이다. 그리고 요때도 정확하게 맞췄다. 요때 요 100변하고 200배 올라갈 때 100변 할 때는 뭐 몇 배 못 냈고 요 올라갈 때는 이 올라간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한 30배 났거든요. 요때. 그러니까 지금 요때 아주 잘 봤고 지금 요 내릴 때 요때도 아주 잘 보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 상황도 이 감이 운 좋게 맞아 들어진다면은 내 구독자님께 맞아 들어진다면은 요거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꽤나 있는 것 같아 하는데 뭐 동의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월봉으로 볼 때 20개월 선을 뚫었습니다. 20개월 선을 뚫고 지금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반등이 들어오고 재차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걸로 끝일 거냐? 끝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이 20개월 선을 갖다가 뚫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이때 20개월 선을 뚫고 올랐다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크게 내렸습니다. 이때 20개월 선을 뚫었을 때도 요 밑에 선까지 닿았지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그러면 이번에도 재수 없으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을 수도 있겠다. 뭐 이번 달 당장이 아니고 몇 달 지나면 좀 올라오겠지요. 좀 올라오면은 대략 이 라인이 뭐 얼마 라인이냐 60개월 선 라인 같은데 이 60개월 선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2400 더 내려와서 120선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뭐 더 떨어지겠죠. 120개월 선. 따라서 이 정도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400, 2500 요 정도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깍꿍님 생각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다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A, B, C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 파동 X 파동이 완성이 되고 다시 하락을 하는 파동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중 지그재그 파동이 일어난다. 만약에 이중 지그재그 파동이 일어나는 게 맞다면은 깍꿍님 얘기대로
내 구독자님 얘기대로 2400 전후로 내려갔다가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겠지요. 강하게 들어오면은 그게 하락이 끝이냐? 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든지 더 빠졌다 올라가든지 하는 그런 파동이 한 번 더 놓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부터 내려오는 하락 파동이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니고 X 파동이 나오고 다시 재차 하락 파동이 놓은 것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하고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독자님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